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의를 맡은 이금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파트 1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 형성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챕터 1, 챕터 2 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강의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압축된 강의. 군더더기 다 빼고 여러분들 진짜 필요한 것들만 내용 정리를 해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교재를 보고 오시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교재 흐름 따라가면서 이 부분은 중요하지만 제가 설명을 안 드려요. 이 부분은 여러분 좀 짚어두셔야 되고 교재와 함께 접목시켜 설명을 많이 드릴 예정이라서 그렇게 해야지만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 함께 좀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 시간마다 일단 당연히 강좌 어디 진행할 것이고 제목 무엇인지 띄워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장 들어갈 것이 기출문제 분석에 대해서 잠깐만 코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는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기출문제 몇 번 풀어보시고 여러분께서 내용 정리하고 나면 어렵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안에서도 출제 빈도수가 조금 높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요즘에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부분은 여전히 선사시대의 생활상 부분입니다. 구석기 때 어떻게, 신석기 때 어떻게, 청동기 때 어떻게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진 않고요. 해당하는 시기에 유물과 연계를 해서 생활상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잘 연결시켜 주세요. 자, 고조선 같은 경우는요.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고조선의 발전 과정입니다. 얘는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건의 주요 순서를 시대 순을 배열을 잘 하셔야지만 전대 스토리 구성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챙겨주셔야 되고요.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마한 지난 변한 우리 초기 철기 시대 때 여러 나라들 있죠. 그 여러 나라들은 생활 풍습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이 둘 다 반드시 사료와 연결을 함께 시켜주세요. 사료는 여기서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모든 한국사 문제 사료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 정리를 이제 뭐 표로도 하고 핵심적인 거 위주로 내용 정리를 해서 내용을 많이 압축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와중에도 사료는 웬만하면 다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만큼 사료 출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반면에 유적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토기 관련된 부분은 거의 출제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요런 정도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충분히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챕터 1, 그중에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때의 유적지 쭉 나와 있죠. 그거는 다 설명 안 드려요. 그중에서 특히 더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암기는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기가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략 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건 느낌 잡으셨죠? 자, 지금부터 구석기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내용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거기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줬는데 가장 핵심 파트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경제, 사회, 생활 파트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구석기 때 사냥, 채집, 어로 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거고 이동할 때 무리 지어 다니는 거고 그러면서 그들은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구석기는요 70몇 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70몇 년 전이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유적지가 있기 때문인 건데 거기가 어디냐? 단양 금굴 유적지입니다. 단양 같은 경우는 석회암지대라서요 이 동굴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금굴 같은 경우는 70몇 년 설을 증명해주는 가장 오래된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석기 때는 뗀석기를 사용하죠. 뗀석기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암기는 끝나셨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석시대 뗀석기는요. 개 이렇게 이제 많이 끝납니다. 자, 집게와 주먹도끼. 이거는 구석기에서도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전기 구석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사이즈가 좀 큰 어떤 도구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 15cm, 20cm 이렇게 됩니다. 둘 중에 차이라고 하면 찌개 같은 경우는 날이 한쪽에만 있어요. 그럼 주먹도끼는 양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두 개 중에서 만들기 어려운 건 그렇죠. 이게 바로 주먹도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먹도끼가 우리나라에서 언제 발견했냐면 1978년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연천 전공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1978년 경기도 연천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된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만능 도구에 있었던 이 주먹도끼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서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인도 기준 동쪽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집게를 쓰고 있는 이 동아시아 쪽과 주먹도기를 사용했던 저 유럽 쪽이 나눠져 있어라고 하는 모비우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견되면서 그 모비우스 이론은 틀렸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게 하나가 있고요. 밀게, 긁게 이런 것들은 뭐 가죽의 껍질, 그러니까 가죽의 껍질이란다. 동물의 가죽을 벗겨줄 때 쓰는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돌날이나 순배찌르게 얘는요. 후기 구석기의 뗀석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을 해요. 순배찌르게 같은 경우는 한 10cm 정도가 되는데 얘가 생긴 모습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사용하기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이음독을 두고요. 끈 같은 걸로 연결하게 됩니다. 요때 이렇게 뽕 하고 튀어나오는 여기가 바로 순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배 찌르개의 규모가 작아지는 만큼 이음 도구와 함께 사용했어야 됐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눠볼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거 제작 수법도 달라요. 그래서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도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집게나 주먹도기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또 아무래도 인간의 기술력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떤 돌이 있어요. 그럼 돌 안에서도 몸돌 부분이 있죠. 요걸 이용하고요. 요 부분들, 이 조각 부분들은 이제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밀게, 긁게, 돌날, 순배치르개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얘네들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순배치르개는 더 작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간접대기 방식에서 쐐기 같은 걸 대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거의 비슷하게 계속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몸돌을 이용했느냐, 격지라고 해서 떨어져 나오는 요 부분을 이용했느냐에 따라서도 또 나눠집니다. 자, 이번에는 구석기인들의 그 사회 모습을 할 텐데요. 구석기인들은 뭐 20여 명, 한 40여 명 무리지어 다녀요. 무리 안에는 리더가 있죠. 우리는 그들을 지도자라고 하는데 단 주의하실 거. 지도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가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자,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난 건 어느 시대냐면 청동기 시대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도자가 권력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구석기인들도 예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술 작품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게 동물의 뼈라든지 이런 게 보니까 뭔가 새겨냈어요. 근데 새겨놓은 것 중에 막 이런 게 있는 거죠. 뭘 것 같아요? 네, 물고기. 그래서 단양 수행괴와 공주 석장리 보면 동물 조각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그 한 예가 되겠습니다.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요.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눈병을 찍어둔 사람 얼굴 새긴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석기인들의 예술 작품에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구석기인들이 사냥 채립 어로 생활을 하면서 어딘가 계속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류를 했을 거예요. 근데 교류를 했을 거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은 하지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공주 석장리에서 출토가 된 흑요 석재 석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공주 석장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공주 석장리는 1960년대 중반에 남한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가 되겠고요. 규모가 되게 커요. 그래서 구석기 유적지라고 해서 꼭 기억해 둘 것 중에 하나가 단양 금굴, 경기도 연천 전곡리 그리고 공주 석장리 부분이 됩니다. 60년대. 또 60년대 같은 경우는요. 이 남북한이 6.25 전쟁 끝나고 10여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제 경쟁 진짜 많이 할 때거든요. 근데 여러모로 체제 경쟁하는데 어느 파트에서 다냐면 고고학 쪽에서도 해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초반에 자기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라는 곳에서 먼저 구석기 유적지가 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조바심 나겠죠. 근데 바로 다음에 공주 석장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공주 석장리는 60년대 이후로 발견이 됐던 곳이고요. 여기는 별의별 거 다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하는 게 흑요석재 석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얘기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흑요석은 검은 돌입니다. 이 검은 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화산이 폭발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산암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화산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 백두산, 한라산, 울릉도, 독도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공주 석장리에서 나온 흑요석재 석기는 어디서 왔느냐? 백두산에서 온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교류하였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증거가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구석기 쭉 따라오셨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는요. 옆쪽에 나와 있는 신석기 또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신석기 10,00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10,000년 전부터 지구가 이제
추웠던 시기 끝내고 따뜻한 시기로 넘어가요. 간빙기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석기로 들어갈 텐데요. 이때 또 그 신석기 유적지 중에서 대표적인 곳 한 곳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바로 제주도 한경고산리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제주 한경고산리. 여기서 나온 이제 토기가 연대를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이름 민문이 토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만년 전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신석기 시대 때 사용하던 간석기 종류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여기까지 끊어보시면 돌괭이, 돌모습, 돌랏 얘네들 같은 경우는 땅을 이제 일골 때 쓰는 거고요. 여기는 수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농경 도구가 되겠죠. 갈돌, 갈판. 여러분 갈판이요 이렇게 넓적한 돌입니다. 갈돌은 약간 방망이처럼 생겼어요. 고기 사이에다가 도토리 같은 거 올려두고 이렇게 밀어요. 그럼 도토리 껍질이 벗겨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조리용 도구가 되겠고요. 돌로 그물추를 만들어요. 어로생활.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신석기인들은 무엇도 했지만 어로생활 했죠. 그러니까 구석기 때부터 하던 사냥, 채집, 어로생활 하는 데다가 무엇도 하더라? 농경도 시작하더라. 자, 그런데 농경은 아직은 시작 단계라는 거. 요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신석기인들은 한 곳에 정착하고요. 그러면서 씨족, 부족 사회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도 누가 있더라? 지도자가 있습니다. 단 지도자는 경험이 많고 연장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권력을 잡은 자는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평등 사회. 자, 그리고 신석기인들이요. 예술 작품 많이 만드는데요. 그 예술 작품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칠해거리 조개 껍데기 가면. 칠해거리 많이 아시죠? 사진으로 보면 거의 이런 식으로만 남아 있어요. 이렇게 조개에서 일부분 잘라내고 요거 이제 팔찌 같은 거 만드는 거고요. 요거는 조개 껍데기 그만 뻥뻥 뚫어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다? 강가에 살았다. 왜? 농경을 시작했기 때문에 물과 평야를 구할 수 있는 강가나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울산 신암리에서 비너스상이 나왔어요. 우리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 이렇게 보면 비너스상이 만들어지는데 풍만한 여인의 모습을 강조했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요. 자연에 대해서 이제 경외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시신앙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그리고 영혼 숭배로까지 갈 텐데 이 중에서 곰을 믿어요. 호랑이를 믿어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게 동물을 숭배하는 거고요. 애니미즘이다. 이거는 뭐 산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고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자연현상에 특별한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애니미즘입니다. 단어 구분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신석기 시대 때도 다른 적과 교류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요. 굳이 여기다 앞에 넣다면 원거리 교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앞서서랑 똑같습니다. 바로 흑요석제 석기입니다. 자, 이 흑요석제 석기가 그럼 이번엔 또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봤더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양양오산리라고 나왔죠? 양양오산리가 여기예요. 부산 동삼동 여기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신석기인들이 농경을 시작하면서 강가나 바닷가 산다고 했고 강가나 바닷가니까 동해안, 남해안 나오겠죠? 그리고 앞서서 제주도 한경고산이니까 제주도 나오겠죠? 맞아요. 신석기의 대표적인 유적지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자면 여기 서울 암사동 유적지까지 들어가시면 완벽하게 돼요. 자, 아무튼 양양 오산리에서 여기 흑요석제 석기가 되는데 얘는 어디서 온 거냐? 백두산에서 온 거예요. 부산 동삼동에 있는 건 어디서 온 거냐? 규슈 쪽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거리 교류하였다는 거 여기서도 알 수 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구석기, 신석기 파트는 요 정도 챙겨주시면 문제에서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내용 마무리 짓고요. 이번에는 뒤로 가볼게요. 뒤로 가셔서 챕터 2,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부분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국가가 등장해요. 국가가 등장한다는 건 이제 평등한 지도자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청동기 쭉 정리하고 철기로 넘어갈 텐데 청동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청동기만 쓴 건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죠. 청동기 시대에 뭐도 함께 썼다? 간석기도 함께 썼다. 자, 그러면 각각의 사용 용도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청동기. 청동기는 집에 층만 씁니다. 아무나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청동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그 당시에는 최신 기술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자기네만 그 비밀을 간직하려고 했었겠죠. 그렇죠? 또는 그 부족들만 가지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만든 것은 뭐가 있나요? 라고 했더니 비파형 동검 같은 무기도 있고요. 팔주령, 이거 이제 방울인 거죠.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이름 암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비파형 동검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얘 생긴 모양. 좋아요. 오늘 그림 상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완벽해. 오케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이 비파형 동검은요, 어디서 나오냐? 자, 제가 앞으로 지도를 많이 그리게 될 텐데, 여기가 한반도인 건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난데. 여기가 요동 되겠습니다. 고구려 역사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요동이에요. 여기가 요서, 여기 툭, 싼동. 요동, 요서, 싼동. 그리고 여기는 만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비파형 동검은 어디서 나왔냐? 일단 비파형 동검은요, 여기 만주 쪽에서 나와요. 자, 그리고 요령이라고 해서 요동과 요서 쪽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한반도에서도 나오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중요할 거, 비파형 동검은 중국 본토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것.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청동기가 중국에서 들어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청동기는 저쪽 북방 쪽에서 들어온 거지 중국 본토에서 유입된 거 아닙니다. 반면에 미리 말하지만 철기 같은 경우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중국 본토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들어왔느냐 요거 하나 주의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발견되어진 청동검과 이 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검의 스타일이 달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로요 칼 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칼이 이 몸통 부분만 있고 뭐가 없어요. 이 손잡이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손잡이를 따로 해서 이거 끼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중국은 그냥 일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풀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냈냐면 챕터 2 청동기 파트에서 위에서 한 6, 7번째 줄 비파형 동검 요령식 동검이라고 한다. 요령식, 이 요령적에서 나왔으니까. 별명인 거예요.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 발견이 되고요. 중국과 달리 칼 몸체와 손잡이를 따로 제작합니다. 라는 거 디테일하게 써놨잖아요. 한국사 문제는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간석기는 어디에 씁니까? 일상생활에 썼습니다. 농기구로 사용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건 반달돌칼이 있더라.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갈게요.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이제 농업도 더 기술이 발전할 텐데 그러면서 드디어 무엇을 재배한다? 벼를 재배합니다. 여러분 벼는요. 신석기 시대 때 재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조, 수수 이런 것만 재배했고요.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벼를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벼 재배의 증거가 되는 타나미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 암기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지금도 경기도 여주 하면요. 대표적인 쌀 생산지입니다. 여주 이천쌀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게 기억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부여 송곡리. 부여가 백제시대만 나오지 않아요. 청동기 시대도 나오는데 부여 송곡리가 우리 남한의 가장 최대의 청동의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저것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타나비도 나와요. 단 주의할 거, 이런 벼 재배가 만약에 전국에서 시행됐다. 그럼 이건 아니에요. 남부 일부 지방이라든지 저습지에서만 시행된 거지 아직은 전국에 시행될 정도는 아닙니다. 역사는 한 번에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시작이라는 것도 함께 챙겨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청동기시대 정말 중요한 변화인 거죠. 계급이 발생한다. 청동기시대 때의 통치자를 군장 또는 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실 건 그 군장이 어떤 존재였으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세트로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군장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 요게 하나가 있고요. 자, 군장들 같은 경우는요. 한 명의 통치자가 칼을 휘둘러서 전쟁을 이끌어가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방울을 흔들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인간과 하늘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재정일치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군장이 죽게 되면 다른 사람과 다르게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고인돌과 돌널 무덤이 돼요. 뭐 고인돌을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고요. 돌널 무덤은요. 그냥 널 무덤 하면 나무를 이용해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돌널이니까 돌을 나무처럼 판을 다 밑에 깔아두는 겁니다. 이것도 무게 상당해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고인돌
워낙 우리나라가 고인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계 유네스코에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에 고인돌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나요? 라고 살펴봤더니 일단 강화도 쪽에도 되게 많이 있고요. 전북 고창. 고창의 복분자라든지 장어 되게 유명하죠. 근데 고인돌도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전남 화순 지역이 유명합니다. 단 형태가 좀 달라요. 강화도 쪽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의 고인돌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생긴 건 뭐처럼 생겼어요? 테이블. 그래서 얘를 탁자식 고인돌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덮개돌을 두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반면에 고창이나 화순 쪽에 가시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두는데 요 사이가 그냥 기둥과 살짝 이렇게 파여지기도 합니다. 시선을 여기 두는 거예요. 점점 다리가 짧아졌죠. 그래서 얘를 뭐냐면 바둑판식 고인돌 이렇게 불러주고요. 다른 말로는 얘는 더 위쪽에 있어서 북방식, 얘는 남방식 이렇게 불러줍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집의 변화도 하나 짚어줄게요. 신석기들은 정착 생활하면서 움집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움집이 신석기 때만 있었던 건 아니고 청동기, 초기칠기, 하물며 조선시대 도 있긴 있어요. 단 형태가 달라져요. 자, 신석기 시대의 움집이라고 하면요. 일단 움을 깊게 팝니다. 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판 거, 깊이 판 걸 말해요. 그래서 1m 정도까지 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은 반지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 보게 되면 움집의 터는 원형 형태가 되고요. 가운데 이렇게 불이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그 집은 강가나 바닷가에 있습니다. 반면에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움집이 지상가옥화되더라. 지상가옥화 된다는 건 움이 얕아진다라는 이야기죠. 되셨어요? 그래서 주춧돌 같은 걸 이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집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시게 되면 집터는요. 즉 사각형이죠. 형태를 이렇게 띠게 되는 거예요. 자, 불이 예전에는 가운데 쪽에 있었죠. 근데 화덕자리가 이제는 구석으로 가거나 아예 나중에는 바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이 어디냐? 구릉지에 위치하게 되는데 구릉이라면 살짝 언덕을 말해요. 자, 그러니 구석기인들 같은 경우는 사냥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동굴 쪽에 살게 돼요. 그래서 1번 위치. 신석기 때는 물과 땅을 구하기 위해서 강가나 바닷가에 살게 돼요. 그러다가 청동기 시대가 되면 이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살짝 언덕 지역을 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릉지에 살게 되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뒤에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배산 임수 추락 구조를 보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당연히 뭐 움집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더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는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공동 창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함께 사용하는 그런 시설물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이제 마을이 형성되면 마을 주변에다가요 목책을 막 둘러요. 나무를 이렇게 싸서 목책을 두는 거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또랑을 팝니다. 환우라고 해서 또랑을 막 파요. 왜? 다른 부족이 침략하는 걸 막기 위해서, 경계를 하기 위해서 목책 두르거나 환우를 팝니다.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움집 공부하시면요. 여기 것만 공부하시는데 아니에요. 여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었을 만한 변화상이 많아요. 그래서 얘도 함께 기억시켜 두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청동기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이번에는 이제 철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철기 시대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초기 철기 시대가 되겠죠? 네. 초기 철기 시대 때의 모습 중에 하나. 철기만 온전히 사용한 것은 아니더라. 뭐도 함께 사용한다? 청동기도 함께 사용합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요.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단단해요. 근데 아직은 또 인간의 기술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얘가 조금 부실해. 그래서 함께 사용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철광석도 더 많이 구하면서부터는 이제 얘를 안 사용하고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그 분야가 나뉘어지냐? 철은 단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만들기만 하면 이렇게 막 구부러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구부러집니다. 청동은 구부러지거든요. 근데 얘는 단단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철제 무기나 철제 농기구를 만들어 쓸 수 있게 되더라. 이야기가 되지만 결국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마, 한지, 남편안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 철기 문물을 바탕으로 하더라. 반면에 청동기라고 하는 건 이거는요. 이제 의식용 도구로 많이 전환이 돼요. 뭔가 행사 있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이제 사용되는 것이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 점은 바로 뭐냐. 세형동검 이거 한반도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청동기가 독자적인 수준을 발전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앞서서 비파형 동검, 제가 되게 못 그리는 그림 하나 그려드렸잖아요. 그 비파형 동검은 어느 쪽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만주, 요령, 한반도 일대 이렇게 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 세형 동검 있죠? 세형 동검은 청천강 아래쪽에서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 비파형 동검은 요령식 동검이라 불릴 만큼 이 북방 지역과의 연계성을 보여준다면 세형 동검은 한국식 동검이라고 불릴 만큼 이 한반도 안에서 독자적인 모습을 보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시겠죠? 네, 독자적 예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분리시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기시대 때 또 하나의 변화, 집이 다양해졌어요. 이때도 음집이 있어요. 근데 음집도 그냥 딱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초가집 이런 게 나와요. 자, 그거 말고요. 나무를 연결시켜서 만드는 귀틀집도 있어요. 근데 초가집, 귀틀집, 음집 이거는 나중에 그 뭐 이후 삼국시대라든지 아예 조선시대까지도 일부 있어요. 뭐 초가집 같은 건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음집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 음집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조금 독특한 집들이 있다는 거, 이건 좀 챙겨두실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동해의 철자, 여자형 집입니다. 철, 여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원도 동해안 쪽에서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가 출입구예요. 여기 출입구예요. 들어가시면 방방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한의 토실. 이 집은 되게 특이한데 겉에서 보면 그냥 집이에요. 집인데 이 집은 지하로 공간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옆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요. 약간 개미집 같죠? 되게 독특해요. 겉으로는 그냥 집인데 밑으로 가시면 개미집처럼 있는 거. 이게 바로 마한의 토실입니다.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초기 철기 시대 때 정말 마지막인데요. 바로 뭐냐? 중국과의 교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청동기는 어디서 왔다고요? 쪽이 북방에서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철은 어디서 들어왔냐?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여러분이 아는 나라 중에서 찐시황제 아마 진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찐시황제의 진나라 전에 있었던 시기, 한 500여 년 있었던 시기가 바로 뭐냐면 춘추 전국시대라는 시대가 있어요. 이 시대는 절대 강제 없이 내가 짱 먹을 거야 하면서 막 갈등 빚으면 서로 힘겨루게 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자기 사상을 꼽히고 낸 다음에 이 나라도 찾아가고 저 나라도 찾아가서 막 그 이상을 실현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춘추 전국이에요. 500여 년 이상 혼란스러웠다가 찐시황제에서 통일됐고 그리고 15년 만에 망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게 중국의 한나라 뭐 이런 순서예요. 어이됐거나 중국이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 막 전쟁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중국이 이때 철을 씁니다. 이해가시겠어요? 그리고 그 철이 이렇게 해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철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으니까 초기 철기 시대부터 우리는 중국과 교류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철도 들어가지만 뭐도 들어갈 거냐면 이런 것들도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앞에 세 개 나오는 면도전, 반양전, 오수전, 얘는 돈이에요. 옛날 돈들은 우리가 우리나라 상평통보는 엽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요렇게 그래도 다 생긴 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둥글게 생기고 가운데 구멍 뽕. 얘가 어떻게 되냐면 반양전이랑 오수전이 이렇게 생겼고요. 명도전은 그냥 겉으로 보면 약간 칼처럼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진나라 통일되면서 반양전 썼고요. 한나라가 오수전을 썼는데 그 진나라와 한나라 돈이 우리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중국과 교류했구나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창원에 가면 다울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붓이 나왔어요. 여기서 붓이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적어도 그 붓을 가지고 훈민정음을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자를 사용하기 시작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청동기, 철기 시대까지 마무리 집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토기는 제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암기하면 돼요. 네, 그냥 암기하시면 되고 근데 암기할 때 죽어라고 암기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붉은 간톡이 검은 간톡이 이게 예전에 되게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제가 집 꾸미기에 관심이 많아요. 점점 이제
뭐랄까 눈앞이 좀 깨끗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 관심 많습니다. 인테리어의 트렌드를 보니까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뭐 새로운 집을 지어요.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면 그 안에 다 뭐야? 체리색 몰딩 엄청 많이 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집을 꾸민다라고 하면 블랙, 화이트, 그레이 세 가지만 쓰더라고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청동기 시기 때 민무늬에다가요. 붉은색 흙을 막 갈아내요. 붉은 간토기. 그러다가 철기 시대가 되면 검은 흙을 바릅니다. 그래서 검은 간토기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이번엔 뒤로 가겠습니다. 고조선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거기 교재에서는 고조선 양쪽에 2페이지가 나왔잖아요. 자, 그 중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왼쪽 페이지에 있는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시험에서 요즘에 잘 나올 뿐만 아니라 나올 때 난이도가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저는 거기를 건국, 성장, 위만조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럼 하나, 둘, 세 개였는 걸 두 개로 가면 어떻게 되냐? 1, 2가 이쪽으로 들어가요. 3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인 겁니다. 자, 고조선은 사례를 보니까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이 되어서 언제 나라가 멸망했냐면 기원전 108년에 중국의 공격을 받은 나라가 멸망됐대요. 그럼 기간만 보신다 하더라도 대략 2200년 정도가 존속됐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 2200년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이렇게 봐요. 고조선은 단구단검에 의해서 건국됐다. 그래서 그 단구단검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이후 통치자들을 단구단검이라 불렀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죠. 자, 그래서 그 단구단검에서 통치되어진 그 시대 쭉 이어졌을 때 여기를 바로 뭐라면 단군조선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해가시겠어요? 자, 그러다가 고조선이 거의 이제 멸망하게 100여 년 정도 남겨주고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위만과 그의 아들 그의 손자로 이어지는 시기 때 고조선이 통치가 돼요. 그래서 이때를 위만조선 이렇게 불러줍니다. 고조선의 긴 역사, 단군조선, 위만조선. 옛날에는 기자조선이라고 해가지고요. 중국의 아주 대단한 현인인 기자라는 사람이 우리 땅에 와서 한동안 우리를 다스렸고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는 했었어요. 언제냐고요? 1960년대, 70년대?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건 조선시대 때 했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기자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으나 오늘 우리 학교에서 그 학계, 역사학계에서는 기자조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군조선 그리고 기자조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단군조선 한번 볼게요. 일단 단군조선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등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를 바탕으로 등장했으니까 군장이 통치하던 나라이겠네요. 네, 맞아요. 청동기 때 군장국가 등장했죠? 고조선도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때 두 세력이 연대를 해서 고조선을 건국하는데요. 하나는 청동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이주한 환웅 부족이 되겠고요. 당연히 이들은 우리는 선택받았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이걸 바로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곰을 숭배하는 토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웅녀 부족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토착 세력이다. 이주 세력과 토착 세력이 결합이 되어서 고조선이 건국되었고 통치자를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데 그 단군 왕검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한다? 재정 일치 사회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등장한 이 고조선이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이제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있어요. 말로 풀어서 주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일단 한반도에서는 서북부, 맞죠? 여기 만주,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요령이라고 불러줘요. 요동, 요서, 묶어서 요령입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싼통반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요령, 요서, 아니요. 요동, 요서, 요령 되셨어요. 자, 그래서 고조선이 처음에 이제 출발했다 또는 세력을 키웠다라고 하면 만주, 요령, 한반도, 서북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력을 쫙 뻗어나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자 일단 제가 춘추 전국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라고 했었죠. 절대 강자 없이 500여 년 이상 대립했던 시기인데 그때 이쪽에 있었던 나라가 있어요. 여기 무슨 나라가 있냐면 연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럼 연나라도 세력을 뻗어가고 싶어 할 것이고 고조선도 세력을 뻗어나가고 싶어 할 것이고 당연히 두 나라가 격돌했겠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고조선이요. 연나라 징계의 침입을 받아요. 그로 인해서 이 서쪽에 있는 이천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고조선의 중심축이요. 이 대동강이라든지 청천강 요 아래쪽으로 중심축이 옮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서쪽 지역을 잃어버리게 되고 대동강 중심으로 이제 어떤 안착을 하면서 위기를 좀 겪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기원전 3세기가 되면 그 위기도 어느 정도 수습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부왕, 준왕, 아버지 아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왕위가 세습되었다. 왕권이 좀 탄탄해진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물론 그 전에도 불렀으면 여기 지금 이미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었는데 왕이라고 부르면서 왕이 세습까지 가능했다. 탄탄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왕 밑에 상대부 장군 이런 관직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고조선 관련된 사료가 우리 측에는 별로 남아있는 게 많진 않아요. 뭐 단군시나 이런 것만 남아있는데 중국에 좀 남아있거든요. 중국의 이제 사료들을 뒤져보니까 뭐가 있냐면 조선상 역계경 이런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고조선 마지막에 고조선의 우거왕과 갈등을 빚으면서 그냥 나갈게요 이러면서 자기 사람들 끌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간 사람이거든요. 조선상. 나중에 그 우거왕을 피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계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선상, 이계상, 이 상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관직명이라고요. 나름 뭐 수천가 정도의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세력들을 우리는 이제 상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라가 뭔가 정비돼가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줘요. 자, 그러다가 기원전 194년 무슨 일이 벌어지냐? 위만이 이 준왕을 몰아내고 본인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위만조선이 출발해요. 일단 이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시면은요, 중국이 이제 춘추 전국에서 이제 나라가 진나라로 갔어요. 근데 진나라가 15년 만에 망한다 그랬죠.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한나라로 등장할 시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에서 한으로 넘어가는 이 뒤숭숭한 시기 때 이 중국에 있었던 우리 교포였던 위만이 우리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부터 철기 사용한다 그랬죠. 그 철기가 우리 땅으로 본격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건요. 위만 조선 시기 때 철기 문화를 본격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탕이 지금 달라지는 거죠. 자, 고조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요. 영토가 짠짠짠짠 넓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임둔, 진번 암기하지 마세요. 임둔, 진번. 자, 이런 소국들 병합하기 시작하면서 고조선이 영역을 넓혀 나갈 것이고 이게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개무역으로 번성한데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 한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조선 아래쪽에 가시면 남쪽에 진국이라고 있어요. 참고로 준왕이 폐위됐잖아요. 이분 이때 죽은 거 아니에요. 준왕이 내려갑니다. 진국으로 내려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조선 말고 진국이랑 세력이 있었는데 원래 이들이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고조선 세력이 커져가다 보니까 고조선이 뭐라고 하냐면 직접 교육하지 마. 우리 고조선을 끼고 해.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게 중개무역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철기를 바탕으로 위만조선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당연히 누가 심기 불편하냐?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같은 경우는 고조선이 세려가는 게 무엇보다 뭐 때문에 불편했냐면 중국은 이 본토 쪽도 있지만 유목민족 쪽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유목민족과 고조선이 결탁을 해서 이 위쪽에 있었던 유목민족이 흉노예요. 그들과 고조선이 결탁해서 그러니까 한나라를 압박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는요. 여기에 위만 조선과 그러니까 뭐랄까 대척점에 섰었던 남녀라고 하는 세력가가 있었어요. 그가 자기 세력들을 이끌고 한나라에 투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나라에서 한동안요. 그를 요령적에 두고 난 다음에 고조선을 견계하는 데 써먹기도 했었어요. 그때 나오는 것이 창해군을 설치했다는 게 있습니다. 단 이 창해군은 2년 만에 폐지는 시킵니다. 그러다 다시 시간이 흘러서는요. 한나라 때 여기 무제가 나오는데 이 한나라 무제가 한나라 왕 중에서 우리로 말하면 뭐 태종 이방원 정도? 네, 그래서 한나라에서 대단히 이제 야심가로서 영토를 많이 확장시켰던데 그 한나라 무제가 다시 고조선을 압박해 와요. 처음 1년은 잘 버텼어요. 근데 결국 내분이 벌어지게 돼서 조선상 역계경 이런 사람은 아예 그냥 진구로 내려간다 그랬죠? 그리고 이계상 3 같은 경우는 우거왕을 죽입니다. 결국 고조선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왕검성이 함락이 됐고요. 함락이 된 것이 나라가 이제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냐? 기원전 108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조선 자리에 한나라는 4개의 군현을 설치해요. 옛날엔 이걸 한사군 이렇게 불러주는데 요즘엔 그냥 한나라가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4개의 군현이 바로 뭐냐? 여기 대동강 쪽에 낙랑, 압록강 쪽에 현도, 임둔, 진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둔, 진번. 제가 앞서 암기하지 말라 그랬죠. 또 나왔죠. 이거는 지역명이다. 소국의 명이에요. 임둔, 진번. 그냥 이거 알고만 계시면 되겠고 낙랑, 현도, 임둔, 진번. 자, 이렇게 4개의 군현을 설치하였더라. 자, 그리고 원래 고조선에는 법이 8개가 있었는데 한나라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 통치라고 표현을 잘못 아니에요. 통치 말고 한나라의 간섭, 영향력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법률이 62개 조항으로 늘어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순서 문제가 나오면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나올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고조선은 일단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 부분인데요. 교재도 정확하게 제가 다 적어놨으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2가지는 간단해요. 일단 고조선을 대표하는 표지 유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자, 일단 미송리식 토기가 있어요. 이 미송리식 토기는 일반적인 민무늬 토기랑 거의 다 똑같아요. 청동기랑 철기시대는 민무늬 토기 쓰거든요. 그래서 민무늬라는 게 무늬 없어서 얘도 무늬 없는 거 똑같아요. 단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져 있는 게 조금 특징입니다. 자,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이거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불러줍니까?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불러줍니까? 하늘을 봐도 그냥 탁자, 테이블인 거죠. 그래서 북방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 한반도에서도요. 남쪽 아니에요. 북부 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고조선 표지 유물. 비파용동은 뭔지 아시죠? 자, 그래서 요 3가지가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유추할 수 있는 표지 유물로서 이런 곳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2번째 관련 사료. 고조선 관련된 사료하면 딱 2가지가 핵심인 거예요. 첫 번째, 단군신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번째, 고조선 하면 8개의 법조항이 있죠. 이걸 예전에는 8조법, 요즘에는 범금 8조 또는 8조 법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요건 또 어디 있느냐를 볼 텐데요. 일단 얘부터 먼저 암기해 주세요. 삼국유사, 제왕운기, 응제시주,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 승남.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이 5건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왜 좋냐? 단군 신화가 있는 책은 이 5건이 전부라서 그래요. 다른 데 없어요. 정말 5건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삼국유사 요거 고려시대 때 나왔죠. 고려 충렬왕 시기 때 이련이 서술했던 책이 되겠고요. 제왕운기는 충렬왕 시기 때 이승유가 집필한 책이 되겠습니다. 응제시주,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 승남. 이거 조선 초에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조선의 15세기 그리고 이게 나중에 중종시기 때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라고 해서 개편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까지 본다 하더라도 어찌됐거나 15세기에서 16세기 중반까지 이건 조선 전기 때 나온 겁니다. 5건만 암기하세요. 범금 8조. 이거는 우리나라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가면 한서가 있고요. 그 안에 지리서 파트가 있거든요. 바로 그 지리지 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고조선 관련된 내용도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군한 거 관련돼서 단군신화 따로 분석 안 해드렸고요. 범금 8조 같은 게도 따로 분석 안 해드렸지만 여러분 이건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안 해드려도 되는 거지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건 좀 뺐습니다. 자, 그럼 뒤로 가셔서 이번에는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교재 순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가로 1, 가로 2, 가로 3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여러 나라들 그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부여. 부여가 위치가요. 여기에요. 만주. 그중에서 송화강. 네, 맞아요. 먼저 송화강역에서 출발한 나라가 바로 부여가 되겠고요. 미리 말했지만 그 부여에서 주몽이 내려와서 압록강정을 세운 나라가 고구려. 나중에 고구려의 자식이었던 온조와 비류가 내려와서 한강역에 세웠던 나라가 백제. 자,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백제의 뿌리는 부여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런 부여가 결국 나중에 고구려에 의해서 복속당하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봤더니 이들이 1세기 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만큼 이거 대단히 좀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3세기 때 이쪽에 있었던 선비족이 있어요. 이 선비족이 부여랑도 갈등을 빚지만 나중에 고구려랑도 갈등을 빚을 겁니다. 참고로 이제 더 이상 흉노 안 나와요. 북방 유무민족은 변동 과정 계속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제 일단 흉노는 고조선에서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선비족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선비족의 침공을 받아서 부여가 조금 위기를 겪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고구려의 병합을 당하는데 자 주의하실 거 하나. 고구려 5세기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왕이 누구예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죠. 자, 근데 주의하세요. 이때 부여를 완벽하게 복속을 시켰던 건 광개토대왕도 아니고 장수왕도 아니에요. 완벽하게 복속을 시켰던 건 장수왕의 손자였던 문자명왕입니다. 이 시기 때 고구려 영토가 최대치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5세기라기보다는 이제 6세기로 들어가는 게 맞긴 하겠죠. 왜냐면 문자명왕이 그 이후도 들어가지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5세기 문자명왕 이렇게 기억하시면 괜찮습니다. 문제 없어요. 자, 이번에는 고구려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구려는 주몽이 내려와서 압록강 지역에서 그 저기는 토착 세력들과 연계를 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럼 그 밑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가 되냐면 고구려가 그럼 이 영토를 넓혀가야 돼요. 여기는 워낙 좀 척박한 지역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 부족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영토를 넓혀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부여와 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여기 원래 고조선이 있었잖아요. 고조선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한이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대동강 쪽에 있었던 낭랑이 있었고 또 하나가 현도가 있었어요. 당연히 고구려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현도를 무찔러야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 군현과의 대결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옥저와 동해. 옥저와 동해는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옥저예요. 여기 함흥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동해가 그 아래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되겠는데 여기는 일찍이 고구려의 복속을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구려 입장에서 어차피 동서남북 다 압박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소국이지만 해산물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소금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이 그들에게 병합당한다. 자, 사만으로 가겠습니다. 사만은요. 나라가 하나는 아니에요. 여기 적어둔 백제는 결국은 이 한강 일대를 장악하면서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최강대국으로 성장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의 백제라고 하면 아주 작은 소국이에요. 그래서 경기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충청도 요 일대만 하더라도 소국이 54개가 있습니다. 그걸 마한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낙동강 일대로 가시면 진안 12개, 여기 가야 땅 쪽으로 가시면 변안 12개. 그래서 54개, 12개 대략 80여 개가 되겠죠. 그 80여 개의 소국을 묶어서 삼안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 삼안의 기본 토대는 요 아래쪽에 있었던 진구. 거기에다가 준왕이 내려왔을 때 함께 왔던 유이민이 그 기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나라가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테일이 좀 필요한데요. 자, 먼저 부여와 고구려. 부여와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연맹왕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맹왕국이라고 하면 왕 세력이 있어요. 근데 왕이 독자적으로 모든 영향력을 다 장악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력들과 연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연맹왕국이에요. 부여 같은 경우는 5개의 부족이 이제 연대를 했는데 왕을 배출하는 부족 말고도 4개의 부족이 더 있어요. 그리고 그 4개의 부족의 짱들을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부족장들이잖아요. 이 부족장들은 나라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여라든지 고구려 같은 경우는 가라고 불러줍니다. 반면에 신라 같은 경우는 요거를 간이라고 불러줘요. 명칭만 다를 뿐인 거지 이들은 부족장들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들이 이제 연대를 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왕권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 지역을 중심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왕권은 아직은 강하지 못했다, 미약합니다. 그 상징적인 것들이 어떻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곡식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묻습니다. 왕을 교체하거나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미약한 대신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같은 부족장들의 세력들이 아직은 대단히 강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강성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나름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들은 여전히 왕권의 간섭을 받지 않는 본인의 통치 영향이 있고 그들은 독자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해당 지역에 세금을 거둘 수가 있어요. 행정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적인 관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우가 저가구가 밑에 그들은 각각 관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관리를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사자, 사자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해되셨죠? 네. 근데 부여 같은 경우는 500여 년 이상 유지되었던 나라이지만 결국은 왕권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맹왕국에서 무너집니다. 고구려 갈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고구려는 초기 고구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고구려도 출발은 5개의 부족이 연대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주몽 같은 경우는 계루부 출신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전노부라고 해서 5개의 부족이 연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일단 계루부 쪽에서 나중에 이제 왕을 계속 배출하게 될 거예요. 그거 말고 이 가가 뭐라고요? 요 가입니다. 되셨어요? 근데 그 가 중에서 여러 가들이 있는데 특히 어떤 가가 있냐면 상가다, 고추가다. 요거는 이제 그 족장 세력들 중에서도 규모가 되게 센 세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과 연대를 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그들도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다. 되셨어요? 독자적인 땅이 있고 독자적인 군대 가지고 독자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으며 이들은 독자적인 관리를 이끌고 있는데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사자조의 선인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니까 대사자, 사자는 이들이 이끌고 있는 독자적인 관리예요. 사자조의 선인은 이들이 이끌고 있는 독자적인 관리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때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죠? 네, 맞아요. 뭐가 지금 빠졌냐면 부여 같은 경우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을 불러주는 별도의 명칭이 있습니다. 여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사출도라고 불러줘요. 사출도하면 이걸 묶어서 사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옥저와 동해 갈게요. 옥저 동해는 이들은 왕을 뽑지 못합니다. 그래서 읍군 삼노라고 불려주는 군장의 통치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고구려 나중에 복속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될 거고요. 사만은 마한, 진안, 변안 54개, 12개 묶어서 대략 80여 개의 소국이었죠. 근데 그 80여 개의 소국 중에서 여기 마한에 가면 목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목지국의 대표가 마한왕 또는 진왕이라고 해서 전체를 대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따라라라라라라 대략 80여 개의 소국이 있죠. 근데 그 80여 개의 소국 중에 하나만 따로 한번 볼게요. 하나만 봤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이냐? 군장이 그 작은 소국을 다스려요. 그 군장을 신지, 견지, 읍차, 부래라고 합니다. 명칭 다른 건 구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군장을 보시면 여기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여기는 상가, 고추가, 여기는 읍군, 삼노, 여기는 신지, 견지, 읍차, 부래. 군장, 족장 또는 부족장을 불러주는 명칭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제 그건 그런데 여기서 요 조그만 소국을 뱉더니 군장도 있지만 뭐도 있더라? 천군도 있더라. 이 천군은 뭘 담당하는 사람?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정치 지배자, 여기는 종교 지배자. 일종의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도로 있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만은 일찍이 무엇으로 넘어갔다? 재정분리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때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을 뭐라고 하고 소도라고 하고 소도는 별도의 표시를 해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무 위에다가 오리 같은 걸 깎아서 만들어 올립니다. 이걸 바로 소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소도가 시작되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해서 엄격하게 영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께서 이해를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은 거예요. 자, 그 마지막 하나가 여러 나라의 생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단순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쭉 암기하시는데 그런데 이때 주의하면서 암기할 게 있어요. 자, 먼저 부여에서 반농 반목이 나와요. 반농 반목. 부여는 만주 송화강 쪽에 있으니까 추워요. 그래서 농사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축업이 발달합니다. 우리 역사상 위쪽에 있는 나라가 몇 개 있어요. 부여도 있고요. 나중에 발해도 있죠. 이런 나라들 목축업 다 발달합니다. 말 같은 거 대표적인 특산물, 수출물이 됩니다. 부여 사람들을 순장했고요. 흰옷 즐겨 입었고요. 이거 알고 계시죠? 여기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부여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소 발굽을 통해서 점을 칩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어요. 12배를 받게 합니다.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수는 시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이런 형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부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나타낸다? 고구려에서도 나타낸다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한때 여러분들 이게 이제 문제가 2017년도가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고구려에서도 우제 전법입니까? 아니면 그냥 점치는 겁니까? 라고 논란이 돼서 막 재판까지 갔는데 옛날 교과서에서 그렇게 서술하기도 했고 중국의 역사에서도 그렇게 남아있기도 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대체적으로 맞겠다라는 쪽으로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논란이 학자들 사이에는 있긴 하지만 고구려에서도 부여와 더불어서 우제 전법을 했다라는 게 공무원 수험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단 논란이 됐기 때문에 추가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고구려만의 모습이라면 부경이 각 집마다 있다는 거. 부경은 약탈을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척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담아두는 그러니까 창고래요. 그래서 약탈 경제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옥저 같은 경우는 어물, 소금 풍부하다. 그리고 민며느리제. 여러분 서옥제는 남자가 여자 집 가서 일정 기간 살아주는 거고 민며느리제는 여자가 사전에 시댁 가서 노동을 제공하는 걸 말하는 거죠.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은 여성의 노동력을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동해를 보니까 뭔가 생산하고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명주와 삼배, 명주 비단한 종류인 거죠. 삼배, 여러분 삼배 저는 저희 할머니가 한 6,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삼배로요 이불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막 그러니까 워낙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고급 천, 이거는 그냥 일반 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이거 이제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동해에서도 그랬대요. 그래서 명주 삼배 달달 매울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옛날에 옷감 만들었다면 명주 삼배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익점이 목화를 들여와서 본격하기 전에 무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명주 삼배, 명주 삼배 항상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단궁, 과마, 반어피 이렇게 나왔는데요. 과하마 여기 좀 어렵나요? 이건 마른 말인데 키 작은 말이에요. 그래서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수가 있고요. 바다 표범의 가죽입니다. 그래서 동해는 나라는 작았지만 다양한 물자가 생산이 됐겠구나. 그러니 고구려가 탐을 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체커와 조개은 이건 맨날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동해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도 부족 간의 경계선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대 남의 경계선을 넘어갔을 시에 소와 말로 배상하죠. 책과. 반면에 결혼을 할 시에는 그들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족에서 여인을 데리고 오는 형태입니다. 조개혼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자, 사만 갈게요. 사만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벼농사가 발달했더라.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제천 행사를 1년에 한 번 해요. 근데 여기는 1년에 2번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그럼 2번 하다 보니까 씨 뿌리고 난 다음에 한 번, 수확하고 한 번, 5월에 한 번 하는 거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가 철이 많은데 특히 철이 많은 나라가 변한이죠. 근데 이 변한에서 어떤 나라가 나중에 발전할 거냐면 가야가 발전하다 보니까 철 풍부하면 변한 풍부, 가야 풍부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이 철을요 그냥 그들이 사용만 하면 안 돼요. 내수 경제도 활발하게 시켜야 되겠지만 수출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한 지역의 이 철 같은 경우는요. 요기, 낭낭 그리고 일본으로까지 수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야 하면 무역업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중개무역이 발달했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료는 따로 안 짚어드렸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나요? 제가 이 교재 만들면서 사료를 정말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요즘 문제 그냥 문제 나오고 곧장 선제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 스타일로 자료 제시형 되게 많이 나오고요. 사료 항상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하 싶을 부분도 있으니까 꼭 복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빼먹은 거 없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강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 삼국시대 정치 파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